자, 2019년 30회 시행되었던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1번부터 40번까지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1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30조 즉 가로열고 협회 설립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숫자 협회에서는 이 숫자 계속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시험에 나온 내용이죠.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한 때는 발기인이 작성해서 서명란이난 정관에 대하여 회원 얼마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 그러면 600, 창 이렇게 기억했죠? 600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국토교통공장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창립총회는 600명이 참석했는데 이 창총에서는 600명이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이, 그리고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이죠. 20상 회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600, 120, 600, 120입니다. 요거 20. 정답은 4번이네요. 2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격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고객을 위하여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내부 작성한 경우, 이거는 이제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네요. 자격정지가 아닙니다. 고객을 위해서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내부 작성했다. 계약서 작성에 부수 제한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를 작성하든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이제 세부 작성해서 쌍방한테 주는 건데 내부 작성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에요. 자정이 아닌 것 사유라고 하니까 1번이네요. 2번,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겁니다.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하면 자격정지입니다. 자정. 3번,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장을, 거짓계약서 거짓 기자면 자격정지죠. 자정이고요. 4번,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 확인 설명에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5번,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소명 및 날인하였기에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에 소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소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역시 자격정지, 자정. 그래서 자정이 아닌 것은 1번이네요. 2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맞네요. 협회 그러면 무조건 국장이죠. 국장 500관. 2번,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4번,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 공제료 수입액. 5번, 공인중개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회계연도의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협회부 등을 통해서 공제계약적에 공시해야 됩니다. 협공3이죠. 협공3이에요. 3. 협공3. 협회의 공시는 3개월 이내 협공3입니다. 협공3. 자, 이것도 아주 자주 주기적으로 나오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기출문제입니다. 2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 현 주소지를 관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아니죠. 교부한 시도지사 하는 거죠. 교부한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이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2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취소 처분할 때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지합니다. 자오보통, 요거네요. 자오보통. 자오보통, 5일 이내에
보고하고 통지해야 돼요. 자, 통자가 세 가지가 있죠. 자오보통이 있고 등자정은 지통, 등자정은 지통, 신과열은 등통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오보통이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자오보통. 나머지 것도 한번 체크하고 거기 한번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3번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 자격을 취소했을 때 아니죠. 취소 처분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돼요. 됐고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 자격증을 7일 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해야 된다. 아니죠. 교부한 시도에서 자격증 7일 내에 반납해야 돼요.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 자격증을 다시 반납하는 아니죠. 그건 진짜 너무 무의미한 절차겠죠. 아닙니다.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죠. 사유서를 제출하면 돼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포상금은 건당 150이 아니고 50만 원으로 한다.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검사가 신고사건의 기소에 결정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는다. 아니죠. 공기의 경우에 포상금 지급하죠. 공기. 공소제기 기소에 결정한 경우 포상금 지급합니다. 3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다 맞았는데 시도가 아니고 국고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는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포일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맞네요. 이번에 포일 워낙 많이 나오는 문구였고요. 포일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서 두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 아니죠. 두 건이란 말이 나오면 최초라는 말이겠네요. 최초로 신고한 적이 최초라는 말이 기억나네요. 최초로 신고한 적에 지급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6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것은 1번 공제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협회죠. 협회 그러면 국장 500과입니다. 500과 2번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라는 휴폐업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과 하나 500이고 100이니까 하나만 더 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3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100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4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개시하지 않으면 100과 휴업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 의무 위반하면 역시 100과 그래서 정답은 1번. 100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00과 사전이 휴폐되었으니 이전에 보증금을 반납하라고 문자로 게시하고 광고했다. 100과 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과 그리고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과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계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외국인 그러면 개외보호 기억나야 되죠? 개외보호 이렇게 숫자 기억하면 되겠죠? 60, 6, 4천 300과 100과 2, 2천 이렇게 요 세 가지는 신고고 사후 신고고 사전 허가죠. 사전 허가다. 자, 이 틀을 체크해 놓으시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1번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는 개외 보호 중에서 계약 외죠. 계약 외입니다.
여기네, 계약 외. 계약 외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네, 6개월. 이건 3차는 워낙 쉬운데요. 6개월은 신고한증 신고되는 거고. 2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처로부터 6개월은 신고한증 신고된다. 아니죠? 외국인 특례는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임대차는 대상이 아니고요. 3번 특별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내용 등을 매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한테 제출해야 합니다. 맞네요. 자, 이건 우리가 좀 많이 안 했던 내용인데, 이건 많이 안 했던 내용이지만 다른 걸 한번 보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건 좀 이따 제가 좀 설명드릴 거고요. 4번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허가네, 요거네,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한증은 신청서를 받은 후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15일이죠, 15일. 요 허가예요. 요 허가는 15일 내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허가는 효력 규정이다. 요거예요. 요게 토지거래하고 똑같아요. 토지거래 허가하고.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면 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도 15일이고 그리고 효력 규정이에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다. 똑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하고 외국인 허가하고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5일입니다. 외국인 법원의 확정 판결이니까 이거는 계약 외예요. 계약 외. 그럼 계약 외에는 뭐냐? 상, 환, 판, 경, 합병 이런 것들 말하죠. 판결입니다. 판결. 계약 외입니다. 계약 외.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신고해야 되죠? 얼마 안에? 6개월이네. 계약 외니까 6개월에 신고해야 돼. 그럼 정답은 할 수 없이 3번이에요. 그래서 3번 질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이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취득 계속보유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 국장한테 이제 직접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돼 있죠. 신고관청이 있고 그리고 제출은 이제 상급관청은 시도의사한테 하는 거고 또 이렇게 국장이 있어요. 이렇게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 일정의 신고관청에 국시 등 신고관청에 신고관청은 시군구청장이고 이건 특강도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신고관청이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매 분기 종료일부터 종료일이에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월이에요. 1월 이내에 제출해야 돼요. 자, 그리고 시도에서는 신고관청부터 제출받은 시도에서는 또 국장한테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또 제출해야 돼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죠. 행정관청 자기들끼리 내부 기관끼리 하는 건데 이거를 왜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지문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꼬치꼬치 알 필요는 없는데 자 그렇고 또 이 신고관청 중에서 이 특별자치시장은 바로 국장한테 매 분기 중으로 바로 국장한테 직접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장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요거네요. 여기 정답은 이제 3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굳이 알아라는 보다는 다른 지문들 원래부터 나왔던 기출문제니까 그거를 이제 잘 숙지하고 있다가 맞춰라. 뭐 이렇게 의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는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의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불허가 처음에 이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참 질문이 좀 어이가 없어요. 한번 봅시다. 어쨌든.
자, 이거는 출제인이 틀려달라고 낸 거예요. 틀려달라고 낸 거니까 뭐 이렇게 틀려주면 되고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런 내용이 또 이렇게 조문에는 있는 내용이니까 이걸 또 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출제인들은 또 고집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또 다음에 또 냅니다. 또 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좀 말도 안 되는 문제지만 한번 외워서 한번 맞춰보실 분들은 맞추고요. 뭐, 아이, 나는 그냥 틀려버리겠어 하시는 분은 그냥 틀려도 뭐 무방합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조문 그대로 제가 인용해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그럴게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수대 전철 토석공사로 인해서 수도 간에 농어가 산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수험생들은 좀 열악한 위치에 있어요. 출제는 되면 그냥 맞춰야 돼. 어쨌든 1929년 30회 시험에서는 이제 출제들이 이건 틀리라고 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올해 응시하는 분들은 이거 좀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워서 포기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한번 여력이 좀 되시는 분은 한번 외워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수대, 국가지자체 농수대라는 걸 운영해요. 농수대 앞에 그 전철 토석공사로 인해서 수도 간에 농어가 산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매수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매수할 수 있어요. 이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지 지방공사는 아니에요. 지방공사는 아니고요. 자, 요건 뭐 쉽고 국가지자체고. 자, 그 다음에 농수입니다. 농수는 한국농수산. 자, 나머지 전부 다 한국자가 들어갑니다. 한국 이렇게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이렇게. 뭐 단어 한 두 문자 이렇게 단어만 좀 알아내면 어떻게든 찾아낼 수는 있어요. 대자는 전부 다 한국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한국이 안 들어가요. 대한석탄공사입니다.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저는 한국전력입니다. 전부 다 한국자 들어가요. 한국전력. 요것만 예외고요. 한국전력. 철은 한국철도공사. 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석은 석유공사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이건 석탄공사고 석유공사. 자, 그 다음에 수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도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관은 한국관광공사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그 다음에 농어는 농어촌공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자, 이렇게 됐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국가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자, 한국은행법 또는 한국은행은 이 안에 안 들어있어요. 한국은행 없네요. 지방공사는 아니라 그랬어요. 지방공사는 없고요.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수대학이에요. 농수대.
한국석유공사도 한국석유공사입니다. 요거 토석공사를 위해서 석유공사. 항만공사보다 항만공사는 없어요. 한국관광공사보다 한국관광공사입니다. 여기 수도관이에요. 한국관광공사.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분명히 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비난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따위 문제를 내냐고 해서. 출제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내줄게 이른다고요. 그래서 조금 준비해 볼 필요가 있고, 뭐 좀 외워보면 되죠. 한 번 더 외워볼게요.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수대학교예요. 국가와 지자체가 농수대를 운영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수대 전철 앞에 있는 토속공사로 인해서 수도관 안에 농어가 들어가 버렸어. 수도관에 농어가 산다. 뭐 이 정도 해서 쭉 체크해서 맞춰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거를 해당하지? 옆에 봅시다. 해당하지 않는 걸 찾나요? 매수할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거네. 있는 자. 인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 그랬어요. 있는 자. 자, 그러면 지자체 되고 지방자치단체 되고 한국석유공사 되고 그리고 비읍 한국관광공사 되고 해서 기역, 리을, 비읍 한번 해봅시다. 맞춰려고 한번 노력해보고 뭐 기억 안 나면 말고 어차피 틀리라고 된 거니까 열받지 마시고. 자, 2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사항 신고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이 또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포상금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요걸 또 출제위원들이 또 이제 출제하기 시작했으면 또 나머지 출제들이 자꾸 또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포상금 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한다?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은 국고에서 충당합니다만 이거는 시군 구재원으로 충당합니다. 신고한증이 시군구가 신고한증이죠. 신고한증이 재원으로 충당한다. 2번 해당 위반 행위에 관한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아니죠. 관여한 자가 지가 관여하고 지가 포상금 받겠다고 신고하는 건 이거는 안 되죠. 3번 익명입니다. 알 수 없는 익명으로 고발해서 고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당해 신고 포상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고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4번 부동산 등의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 불신고자네. 불신고자. 불신고한 사람을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한 건 고발한 경우는 1,500만 원 신고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아니죠. 불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포상금요. 거짓 신고한 경우만 포상금 대상이에요. 거짓 신고자. 이게 대상입니다. 이것만 대상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신고한청 또는 허가한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의 영의정원은 포상금 신청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거네요. 요거. 자, 그 다음에 30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에 의뢰해 설명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 1. 군수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관청은 이행강제금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행강제니까 허가관청이죠. 허가관청은 시군구청장이니까 군수는 최초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 강령을 부과징수했다. 나머지 다 맞았는데 여기가 잘못됐네요. 최초의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자, 요런 문구들은 지금 계속 최종 출제인들이 또 자꾸 좋아하고 따라서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좀 준비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번 시장은 여기 시군구청장 허가관청인 시장은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니죠.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죠. 이건 다 기출 문제고요. 나왔던 게 요거는 좀 새로 나온 질문이니까 요거는 조금 좀 주의해 보시고요. 자, 이건 이미 나왔던 기출 문제고.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즉 허가관청은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령 징수하여야 합니다. 요거네요. 맞네요. 여기 3번이 정답이네요. 자, 요거는 이미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걸 계속 또 내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냈던 걸 계속 또 내는 경향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구는 이미 문제 자체는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이 답이 좀 워낙 정확하게 쉽게 기출문제 그대로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5개 지문이 있으면 한 문제 5개 지문 있으면 이 지문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확하게 반복해서 좀 공부해서 명확하게 아는 거 하나, 2개만 있어도 답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야 맞추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 좀 하시면 공부량이 좀 줄어들 거예요. 4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을 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의 100분의 20의 상당 금액의 이행비용 부과 징수한다 아니죠?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이건 100분의 7이에요. 자, 이것도 조금 좀 의외성 있는 질문이 이런 거까지 공부해야 되나 그렇습니다만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뜨면 다른 출제물이 자꾸 베끼는 경향이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이 4개의 유형이 있어요. 일단 방치한 경우, 방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을 변경한 경우, 목적 변경, 원래 목적 변경한 경우, 그 다음에 요 3가지 이외가 있어요. 이외 이렇게 4가지예요. 자, 방치는 100분의 10이에요. 임대는 100분의 7이에요. 변경은 100분의 5예요. 그리고 이외는 다시 100분의 7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0, 7, 5, 7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물어봤어요. 지금 임대는 100분의 7이에요. 100분의 7. 20짜리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뭐 일단 체크해서 맞춰야 되고 요걸 또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 4가지입니다. 방, 임, 변, 외네. 일단 한번 몇 번 이렇게 체크해보고 기억나면 맞추고 뭐 아니면 말고요. 그죠? 부담 없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이행강정 부가처벌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는 부가처벌을 고지받은 것도 1월 이내에 하면 되겠죠. 1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31번 20분까지 굉장히 쉬었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막 지문이 막 굉장히 길어지고 막 뭐 복잡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문제 풀었던 분들은 앞에 문제 풀면서 너무 쉽구나 이렇게 가다가 뒤에 가서 좀 당황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앞에 너무 쉽게 내다 보니까 뒤에 조금 뭐 무리해서 내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조금 그렇습니다만. 자, 그래도 답 지문은 명확하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하면 쉽게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가 길고 이래서 좀 당황했을 것 같긴 합니다. 31번 X대지에 Y 건물이 있고 이건 민법 법정이상권에 관한 내용 같은 문제 보니까 X대지와 Y 건물은 동일인 소유다. 자, 이런 거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체크를 해보죠. 자, 이렇게 보면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이거야. 자, X대지가 있고요. Y 건물이 있대요. 그리고 대지와 건물은 동일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자, 동일인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 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Y 건물 요것만 매매를 중개했다 이거네요. 자, 그래서 그 매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법정상권은 총 6가지가 있죠. 저전, 가입, 분관이라고 6가지가 있어요. 전, 가입, 분관 우리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저당권과 법정상권 요거하고 관습의 법정상권 요게 이제 중요하고 요거를 잘 체크하면 된다 그랬었어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고 이거는 저당권과 법정지상권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요번에 매매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관습법 법정지상권은 매매, 교환, 증여, 기타 강제경매 이런 거예요. 강제경매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질 경우에 건물 소유자한테 법치가 인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매매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구나 라는 게 먼저 딱 떠올라야 되겠네요. 관습법상의 법칙이다. 이렇게. 자, 매매를 중요하면서 중개인이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기업 Y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Y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Y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관습법상의 법치가 인정된다. 그렇죠. 동일인 소유였었으니까.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 건물 소유 달라지면 법치가 인정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되죠. 철거 특약이 있었으면 관습법상 법정성 성립하지 않는 건데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니까 성립한다. 맞습니다. 너무 우리 많이 봤던 판례 내용이고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 성립한 후 Y 건물을 여기다 증축했다. 이 건물을 증축했다.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의 법정 인정됩니다. 이미 인정된 거니까. 그래서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법치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Y 건물 취득 시 Y 건물을 위해서 X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이 대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네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의 법정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포기한 걸로 보는 것이 판례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원래는 가면 법치가 성립할 건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토지 사용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이미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거니까. 법치는 포기한 걸로 본다. 그래서 아니다가 아니고 포기하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 한번 떴던 판례죠. 그리고 대지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가 Y 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법치가 인정되죠. 동일인 소유였으니까 인정되면 Y 건물의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아니죠. 지료는 지급해야 되죠. 법지는 이제 성립했으니까 남의 땅 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남의 땅 사용하려면 사용료는 줘야죠. 그래서 지료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기업, 니은, 기업 니은이네. 1번이네. 기업 니은 이렇게. 32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 대상 정정신청 사항이 아닌 것은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기재했을 경우 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못 기재하는 거예요.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신청했을 경우에 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정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이런 것들 이건 아주 사소한 거예요. 건물이냐 뭐 종류가 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래되는 부동산의 면적이라든지 뭐 거래 지분 비율이라든지 당사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사소한 거고 전화번호를 뭐 처음부터 잘못 기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이런 것들은 그러면 개공이 관여했으면 개공이 의무자죠. 개공이 의무자예요. 근데 개공이 의무자인데 그 의무자의 인적사항 같은 거, 거래 당사 인적사항이 사는지 개공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은 바꾸면 안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중개한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이 바뀌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동일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뭐 정정, 변경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정 사항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내용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그냥 그 틀 정도 하고 핵심만 잘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3번. 뒤로 가면서 자꾸 지문이 길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자, 법원은 X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절차를 개시한 절차를 내렸고, 최저 매각 가격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
기일 입찰로 진행되는 경우 이 경우에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거래인 갑에게 개업공정회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갑이 1억 2천만 원의 매수 신청을 입찰표 써내는 거네요. 매수 신청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채워낸다. 보증금은 얼마죠? 최저 매각 가격이 10%죠.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거 워낙 많이 했던 거죠. 10분의 1이에요. 그럼 최저 매각 여기네. 최저 매각 1억이네. 그럼 이거의 10%니까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 1,000만 원. 너무 많이 했던 거고요. 아니네. 2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한 사람이 2명이 1등이 2명이 돼버렸어. 1등이 2명인 거야. 요거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 며칠 동안 안 나왔던 지문인데 조금 자꾸 이제 야금야금 좀 위에를 좀 넓혀가면서 자꾸 좀 깊이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우리 처음 던 지문이니까 앞으로 계속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등이 2명일 때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한다 아니죠. 이 2명만 1등이 된 2명만 재입찰합니다. 2명만 재입찰합니다. 입찰표 다시 쓰라고 해서 집행관이 이제 왼쪽 오른쪽에 기재대가 있어요. 기재대 가서 각자 또 다시 또 더 높이 써서 1등을 뽑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명만 재입찰합니다. 잘못됐고요. 자,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요 지문을 이렇게 누군가 한번 이렇게 건드려서 내면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이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 좀 주의해 보시고요.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재입찰입니다. 요거 다시 두면 같이 다시 쓰는 거죠. 재입찰하는 경우는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해서 매수할 수 있다 아니죠. 못 미치는 가격으로 쓰면 이게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입찰 가격 이상으로 써야 돼요. 이상으로. 근데 1등이 만약에 최근 최저면 1억인데 1등이 근데 뭐 1억 3천씩 썼다. A도 1억 3천, B도 1억 3천 썼다 이거예요. 그럼 1등이 2명이 나온 거죠? 그럼 이 2명만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럼 다시 쓸 때는 이 금액을 이상을 써야 돼요. 그럼 1억 3천 그냥 써도 돼요. 다만 1억 3천 밑으로 쓰면 안 돼. 그럼 무효야. 그럼 일단 그 이상을 써서 1등을 정해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1억 5천 1등이 됐다 이거예요. 법원에서 보증 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이 차순위 매수 2등 신고죠. 2등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1등이 1억 5천이었으면 그래서 보증금 1천만 원을 빼야죠. 보증금 1천만 원을 제외한 공제한 금액을 넘어서는 그럼 1억 4천을 넘어서는 초과해야 돼요. 따라서 1억 4천의 입찰표를 쓴 사람은 차순위 신고할 수 없어요. 1억 4천에서 1원이라도 초과돼요. 1원이라도 초과해야지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야 한다. 초과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 많이 봤던 거네요. 4번이네요. 5번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 경우 2등 신고를 했어요. 매각일이 종결이 되면 즉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돌려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제도가 뭐냐면 1등이 최고가가 1등이 돈을 못 낼 때를 대비해서 2등을 미리 뽑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언제 돌려받는 거냐면 1등이 돈을 다 냈을 때 그럼 잔금을 납했을 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는 이제 너한테는 기회가 없으니까 돈 찾아가라 이렇게 돈 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매각일이 종결되면 즉시 그날 주는 게 아닙니다. 한 달 후쯤에 이제 보름 일주일이니까 한 15, 16, 17일쯤 되면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져. 그리고 한 달 안에 돈을 못 내면 이제 그때서야 2등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돈 내버리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일에 즉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3번은 정답이 4번이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요거 2번, 3번에 관한 내용. 요 1등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재입찰한다라는 거.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는 1등이 돈 낼 때까지는 돈 안 돌려준다는 거. 그 정도 좀 새로운 질문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이것도 기네요. 뒤에 가시면서 출제는 굉장히 무리해서 내셨어요, 보니까. 우리는 피곤한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 서울시 소재 상가, 가로 상가공인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대요. 금액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적용이 된대요. 적용이 된다. 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이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간 보증 5천만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 갑과 임차인들에게 설명한 내용 옳은 것을 일단 금액 안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상위법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내용을 한번 체크해봐라. 뭐 이렇게 됐어요. 금액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좀 신사적이에요, 여기는. 자, 1번 의뢰 연체 차임이 200만 원에 이르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인법에서는 3기죠, 3기. 3기 연체대에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200만 원이니까 여기 100만 원이죠. 월차임 1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은 이익이란 얘기네. 그럼 계약 해지할 수 없네. 3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건 아니고요. 아주 단순한 거 물어본 거고요. 차임 또는 보증금이 감액, 이것도 좀 주의. 이건 기출문제 나왔던 걸 한번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한 번 더 낸 거예요.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하지 못한다. 얼마든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증액이 안 되는 거죠. 증액은 1년 내에 안 되는 거지만 감액은 6개월하고 또 6개월만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기출문제 조금 변형한 거예요. 이게 낯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응용해서 낸 거네요. 갑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1일 30일 사이에 자, 요게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간이니까 2019년 9월 30일까지가 이제 1년이에요. 그러면 6개월하고 1개월 전에다가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게 전이니까 4월 1일가 6개월 전이고 8월 30일이니까 요거부터 1개월 전에 1개월.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이런 얘기죠. 6개월하고 1개월 사이에 요거를 사례 형식으로 싹 물어본 거네요. 을에게 갱신거절 또는 그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9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걸로 본다가 아니고 묵시적 갱신되는 거죠. 묵시적 갱신 기간 물어본 겁니다. (4번)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을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치세법 사업자 등 인등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자, 여기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것은 최우선 변제권이고 인등이에요. 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인데 최우선 변제권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플러스 소액 보증금이에요. 자, 요거예요. 그리고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는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죠. 여기 이제 상인법이니까. 인등.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등록은 경매 개시 결정 듣기 전까지 해야 돼요. 요거, 대항력권 요 두 가지는 경매 개시 결정 듣기 전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 들어요. 그럼 요거는 맞췄어.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시점을 이전 경매 개시 결정 되기 전까지 갖췄으니까 요거는 갖췄는데 소액 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야 돼요. 소액 보증금. 그러면 서울의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이 얼마냐면 이게 지금법도 그 당시도 작년도 마찬가지죠. 6,500만 원이 한 경우에 2,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되는 건데 자 근데 보증금이 환산 보증금 지금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00이니까 1억 5천이에요. 여기다 곱하기 100 하니까 이건 1억이고 5천 더 하니까 1억 5천이에요. 이게 환산 보증금이. 환산 보증금이 1억 5천이니까 6,500분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 인정되지 않는다. 없는다. 그래서 우선 변제 즉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을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 등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1월 5일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의 상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여기 매수인 인도 청구에서 을은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대항력이 없다 이 뜻이네요. 한번 맞춰봅시다. 대항력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되죠.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그럼 인도는 됐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등기도 안 됐다. 그럼 등록이 안 됐다. 그럼 대항력이
없던 얘기네. 대항력이 없다.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다. 맞네요. 대항, 다른 말로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을 못 갖췄으니까. 정답은 뭘 찾는 거죠? 옳은 것. 요거네. 5번이다. 이렇게 되죠. 정답은 5번이다. 네, 5번이고요. 그 다음 3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사, 묘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은행에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분명히 1995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장사등의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시효치 들어갈 수 없다. 아니죠? 시효치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장사법은 2001년 1월 13일 날 시행됐어요. 그럼 여기 이제 기준을 해가지고 이건 이후고 장사법 이후고 이전이죠. 그럼 이건 1995년은 요 이전이에요. 1995년. 그럼 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거예요. 요 전에는요. 요거 전에는 요것도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장사법이 시행된 이 이후에는 20년 아니라 30년, 40년, 100년, 1000년을 점유하더라도 시효취득 같은 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2번 암장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명히 지금 인정되지 않죠. 네, 맞고요. 틀린 건 1번이네요. 2번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례 묘소, 가묘란 얘기죠. 가묘인 경우는 분명히 인정되지 않고요. 4번 분명히 직권이 시효취득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취득된 치료를 지구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판례고요. 다 판례, 기존에 나왔던 판례를 조금 바꿔서 응용하는 거죠. 5번 분명히 직권의 효력에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계속 지문이 기네요.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갑은 을과 을 소유 X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병과의 명의 신탁 약정을 했네요. 약정에 따라서 을로부터 바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의신탁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중위, 명의신탁 유형이 세 가지가 있죠. 이중위,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걸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이전형, 중간생략형, 위명. 자,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명의 신탁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리고 등기를 친구한테 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럼 세 명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간생략형이에요. 3자가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3자가 세 명 다 명의신탁을 아는 거예요. 위명은 다른 말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계약 명의신탁. 자, 요거는 쩐주란 말이 나오고 매도인이 모른다 이런 경우예요. 모른다 아니면 뭐 자금을 지원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계약 명의신탁, 수탁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된다. 정권을 위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이 중간생략형이라는 게 딱 나왔어요. 이미 이 사례에서. 그럼 중간생략형이 됐건, 이준형이건, 이전형이건, 위임형이건, 빨리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시험장에서 빨리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신수삼을 빨리 그리는 거예요. 신수삼. 신수삼, 이렇게. 신수삼, 이렇게. 그리고 매도인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요 그림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당사자를 기입해 놓읍시다. 자, 갑은, 신탁자 갑은, 친구 병, 수탁자가 병. 자기가 이제 신탁자고 매수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매도인 이름은 을 소유니까 을이네. 이렇게 된 거네. 그럼 빨리 요것만 체크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요 그림에 맞춰 우리가 연습해 봅시다. 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실명법에 의하면 항상 무효예요. 이건 무조건 무효, 항상. 이렇게 체크하면 돼.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 항상. 무효다. 그리고 그에 기한, 요로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다. 이것도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항상.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니까 소유권 어디로 간다고요? 네, 여기로 소유권이 간다. 여기 항상 우리가 그림 외웠잖아요. 한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이렇게. 소유권이 여기 있다. 자, 그리고 이 신탁자, 매수인과 이 매도인 사이의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는 유효하죠. 유효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 그림을 한번 외워가지고 빨리 써놨으니까 한번 맞춰봅시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증에서가 갑과 병에게 설명은행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판례에 따른다. 기억. 갑과 병 간에, 갑과 병, 여기죠. 갑과 병 간에 약정, 이 약정은 명의시탁의 약정이죠. 명의시탁의 약정. 이 조세포탈 강제인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 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아니죠. 무효다. 자, 요거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등기도 무효다.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다. 그림만 딱 체크하고 그냥 체크하면 돼요. 아니고 병이 누구죠? 여기 수탁자. 병이 X부동산 제3자에게 여기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병은 수탁자는 갑과의 관계에서 여기는 신탁자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자 여기 수탁자가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아니다.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횡령이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영득위해서를 처분했을 때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의뢰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의뢰에 대해서 횡령죄가 될 수 있어요. 타인의 재물이니까. 근데 갑은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을한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또 무효고 이것도 무효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이게 판례가 바뀐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맞고. 지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함으로 이번에 매매계약은 유효함으로 맞네. 채권행위 유효함으로 갑은 을 여기 매도인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 유효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네요. 병이 수탁자 병이 소유권 취득가 아니죠. 소유권이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 3번이네. 3번 이렇게. 3번이 되네요. 뒤에 또 있나요? 있네요. 3번. 몇 번이죠? 36번, 그 다음 37번. 37번. 이것도 만만치 않게 기네요. 계속 기네. 갑소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고 2019년 6월 3일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쳤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이거네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이름이 뭐냐면 당사자를 잘 확정 지어야 되니까 을인데 임차인 을이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했는데 언제냐면 인도 받고 확정일자도 받고 주민등록까지 이때 맞춘 게 언제냐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마친 날짜가 언제냐면 2019년 6월 3일 10시다. 10시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0시가 아니라는 의미라는 그것만 일단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이니까 19년 6월 3일이죠. 그리고 16시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 16시에 액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채권자 병은 근저당권자래요. 근저당권 등기했는데 언제냐면 같은 날이니까 2019년 6월 3일 16시. 16시도 의미는 없어요. 0시가 아니고 등기는 무조건 9시 오전에 등기관이 등기해준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뭐 16시 9시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정이 또 있고 임차인이 있고 정이 또 있는데요. 정이 또 역시 근저당권자래요. 요건 다음 날이라고 했어요. 그럼 2019년 6월 4일 역시 16시. 이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쭉 하기가 너무 과도하게 냈어요, 좀. 자, 그래도 어쨌든 시간을 빨리 앞에서 세이브 했으니까 맞춰서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됐다. 확정이 됐고. 임차인 을에게 개업권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 판례에 따른다. 여기네, 정의.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임의경매했다니. 근저당권 실행은 임의경매라는 얘기예요. 임의경매에서 X주의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 을은 매수인에 대해서 낙찰받은 사람이죠. 매수인 낙찰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한 다음 날이죠? 근데 인도부 전시 확정일자를 6월 3일 했으니까 대항력 언제예요? 6월 4일 0시에 대항력도 발생하고 우선 변제권도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대항력 0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도장을 그날 받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 발생, 우선 변제권도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항력 발생한 날짜가 여기서 이 경매에서는 이 근저당권이 이 병의 근저당이 가장 앞에 있으니까 요거 2019년 6월 3일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대항력 발생한 날짜가 여기는 6월 3일이고 여기는 6월 4일 0시니까 대항력 발생한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지죠. 그럼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돼요. 경매에선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 정해지는 거니까 그럼 대항력이 없다. 있다가 잘못된 얘기는 아니고. 그다음 병, 정,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병도 정도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신청해서 경매가 매각된 경우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해서 을의 임차권은 소멸된다. 임차권은 소멸된다. 즉 대항력이 없다. 그러네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소멸된다. 요거네 정답은. 대항력 있냐면 대항력 개념만 물어본 겁니다. 나머지 걸 안 봐도 되겠네. 그래다 봅시다. 을은 X주택의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해서 보증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자, 인도프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 요구는 해야 돼요. 그 배당 요구를 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게 아니고 병은 근저당권이 6월 3일이니까 여기 확정일자는 6월 4일 0시에 우선 변제권 발생하거든요. 우선 변제권이 이때 발생하는 거니까. 따라서 병보다는 후순이에요. 병보다는 후순이고 그리고 정보다는 선순이에요. 왜냐면 정은 6월 4일 16시고 그러니까 9시고 여기는 0시에 대학 우선 변제권 발생했으니까 따라서 요거보다는 우선하지만 얘보다는 틀지니까 여기가 잘못됐네. 4번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을이 우선 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우선 변제권 행사했어요. 보증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해야 된다. 법원에 주는 게 아니, 법원에 집중 넘겨주는 게 아니죠. 이 매수인에게 주는 거죠.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이 매수인인 그 낙찰자의 인도 명령 확인서, 명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요. 명도 확인서. 집을 깨끗하게 비워줬다는 명도 확인서. 그러니까 매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명도 확인서를 첨부해야 돼요. 첨부해가지고 법원에 이제 달라고 하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된다. 첫 번째 거. 5번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집행 권한을 얻어서 판결문을 얻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 변제권의 인정법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아니죠. 배당 요구 의사 표시만 하면 되는 건데 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는 건 돈 받겠다는 의사죠. 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 요구한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요구 별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주임도 좀 어렵게 사례 형식으로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38번. 부동산 전자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다. 시도에서가 아닌 국장이죠. 국장. 2번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있죠. 전자인 방법을 할 수 있죠. 3번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 증세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죠. 신청하면 자동 부여됩니다.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본다. 이거네요. 5번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할 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계약 기본법에 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 확인 설명을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또 보존했는데 아니죠. 보존할 필요가 없죠.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9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자, 부동산거래 신고는요, 토건 권리의 매매 계약시 하는 거죠. 토건 권리 매매 계약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고, 건축, 정부인 토지 건물이면 돼요. 그리고 권리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공급계약. 이 권리의 분양권, 입주권의 공급계약. 이게 이제 매매계약 시 하는 거예요. 공급계약 또는 매매계약,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 공급계약. 이런 경우에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공급된 주택이라는 얘기는 분양권이라는 얘기예요. 분양권의 매매계약입니다. 매매니까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 맞아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 이건 아니네. 공급된 토지 분양권의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 이건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4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입니다. 요거네, 건물의 매매계약이면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로 취득한 입주로 선정된 지위, 이건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의 매매계약이니까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럼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이런 출제원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자, 부동산거래 이 신고의 법률은 우리 요거 기억했었죠? 도계공주택은 도정정책에 의해서 빈집을 산 사람에게 우선분양된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리고 요거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요 법 기억하시고 8개 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법이에요. 자, 그럼 이 8개 법에 따른 분양권, 공급계약, 8개 법의 공급계약입니다. 8개 법. 나머지 법은 안 돼요. 8개 법에 대한 이 8개 법의 공급계약. 또 8개 법의 공급계약의 매매계약입니다. 분양권, 8개 법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이에요. 8개 법. 그리고 입주권은 요 2개 법이에요. 이 빈집법하고 도정법이에요. 요 2가지. 요거에 대한 매매계약이에요. 입주권 매매예요. 그러니까 입주권이라는 말은 이 도정법하고 빈집법에 적용되는 거고, 나머지 8개 법에서는 분양권 매매계약이에요. 그리고 8개 법에 대한 공급계약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답은 아주 쉬웠습니다. 답은 쉬웠지만 사실은 요 구체적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다시 한번 체크해볼게요. 주택법 여기네. 주택법. 요거 주택법. 주택법에 대한 공급된 주택의 분양권의 매매계약, 공급계약 맞네요. 자, 택지개발, 요거 택지개발 촉진법, 택지개발 촉진법. 요거에 대한 공급된 토지의 공급 분양권의 매매계약인데 임대차, 요걸 정답이 잘못된 거고,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계공, 여기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따른 공급계약, 요거는 공급계약. 이 8개 법에 대한 공급계약, 8개 법이 아닌 거는 공급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이에요. 이거는. 그럼 8개 법이 아니더라도 건물이면 전국에 있는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이면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정법, 여기 도정법.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주택가 입주 선정된 지위, 요거는 입주권이고 입주권의 매매계약입니다. 그러면 입주권은 도정법하고 빈지법이라는 데의 경우는 입주권 매매계약이 부동산으로 신고 대상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구성된 지문인데 답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40번. 부동산거래 신고내 법령상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방해온 거래 당사자는 60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거 아니죠. 개공이 신고하는 거죠. 개공이 관여했으면 개공이 신고하는 겁니다. 2번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증 부동산거래 신고할 수 있다. 아니죠. 중개보증 부동산거래 신고할 수 없고요. 소공은 할 수 있고요. 위임을 받아서 개공의 위임을 받아서. 3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에 공동 신고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 등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겁니다. 4번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아니죠.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이거 매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빠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외워봐야 되겠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는 누가 좋아하는? 예, 중이 좋아하는 종갓지표, 잔소면, 잔소면, 국수를 개당 얼마에? 개당 작년에 60원에 지금은 30원에 이런 식으로 판단 내용 기재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공법상 이용된 거래 규정에서는 중이 좋아하는 종갓지표, 잔소면을 개당 요 안에 안 들어가요.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재할 내용이 아니고요. 확인 설명할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매매 대상 토지 중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 데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 대상이다. 그러네요. 요거 중이 좋아하는 요 조건 및 기한입니다. 요거는 신고 사항이다. 요거네요. 그래서 요것도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자, 뒤로 가면서 굉장히 좀 어려워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간 안배를 미리 잘 해놓으시고, 부지런히 이렇게 풀어내고, 침착하게 좀 해야 될 그런 문제였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저한테 많은 힘이 되고, 또 다른 강의를 좀 이렇게 열성적으로 올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